자,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 제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수고요. 자, 드디어 우리 컴퓨터 일반 과목의 고득점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많이 긴장되시죠?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익히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렇게 쉬운 과목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너무 여러분들 주눅 들거나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올해로 IT, 컴퓨터와 관련된 강좌를 진행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자,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히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강좌들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이 컴퓨터 일반 내용 속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비전공자분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드리는 많은 노하우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비전공자이신 여러분들 잘 컴퓨터 일반 이 어려운 과목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이 유수와 일단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저의 이 말투나 말 빠르기나 자, 이러한 것들이 한강 진행되면서 빨리 여러분들 친숙해지셔야 되고 이 유수를 좋아라 해 주셔야 돼요. 자,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겨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나마 덜 어렵고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강좌 제목처럼 유쾌한 컴퓨터 일반이에요. 자, 유쾌상쾌 통쾌 유상통 시리즈 첫 번째 유쾌하게 우리 어렵게 인상 찌푸리면서 공부하지 말고 유쾌하게 공부하자. 자, 이게 정규 이론 강좌의 컨셉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강좌를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OT 강좌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한 강좌 너무 여러분들 정복하시려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정복해야지. 이건 물론 뭐 여러분들 IQ가 뭐 160, 170 이상의 천재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한 번에 이걸 정복하려고 하다 보면 매 강이 너무 꼼꼼히 수강하려고 하다 보면은 진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일반이 점점 지겨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포기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컴퓨터 일반 전산직계리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1회독도 못하고 완강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굳은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회독은 마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빠르게 강의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너무 한 번에 이걸 정복해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빠른 속도로 강의 수강하시고 기억 안 나도 돼요. 하루 이틀 지나서 엊그저께 들은 내용들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내가 그런 거 들었던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고득점의 학습 방법은 이건 진리예요. 무조건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이 가장 좋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암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강좌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까먹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빠르게 진행을 해서 1회독을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1회독을 마치고 나면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지만 도대체 내가 뭘 들었지? 뭐 열심히 강의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회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컴퓨터 일반 뭐 어렵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어렵긴 했었지만 못할 건 아니네. 충분히 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1회독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세요. 복습에 너무 시간 많이 할당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쭉 내용 한번 다시 보시고 다시 넘어가고 다음 강좌로 계속 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다시 뭐 1강부터 다시 들어야지 필요 없어요. 일단 1회독을 빨리 마치셔야 돼요. 엊그저께 공부한 거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빠른 속도로 따라와 주십사 하는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컴퓨터 일반도 이 새로운 용어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외계어라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뭐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이 외계어와 같은 많은 용어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강의 듣다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선배 수강생분들이나 또는 시험에 합격하신 선배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회독이 정말 어려웠고 3회독 정도 할 때부터는 그나마 좀 수월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실제
삼회독을 한다라고 해서 강의를 무조건 3번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강의 들으시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한 번 정도 강의를 들으셔서 2번 정도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무한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보통 합격하신 분들은 7번, 8번, 7회독, 8회독 이상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공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순간 굳은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거. 빠른 속도로 무조건 1회독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매일 강의를 수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 제가 이끌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앞서 약속드렸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이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 고득점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1과목 전자계산기 구조.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일반 총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과목이 1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니 가장 어려운 전자계산기 구조를 왜 처음 시작하나요? 어려운 건 뒤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 일반의 각 과목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는 과목의 내용이 어렵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뒤쪽에 나오는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는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전자계산기 구조만 잘 공부하시면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8과목 중에 한 과목을 마치는 거지만 실제로 절반 정도는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전자계산기 구조가 가장 어렵고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따라서 전자계산기 구조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중간 어떤 강좌들을 보면 전자계산기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운영체제부터 강의를 하는 강좌들이 있는데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의 기본적 내용들을 모르고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렵고 힘들지만 매도 먼저 맞으랬다고 전자계산기 구조를 먼저 하셔서 정복을 하셔야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그 다음부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계속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처음부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어려운 내용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용어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해만 하시면 이번 시간은 가볍게 끝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컴퓨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제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물론 이 과목 이름도 전자계산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해서 전자계산기, EDPS라고 과거에는 불렀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EDPS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죠. 뭐 PC라든지 컴퓨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일단 이러한 장치가 있죠. 자, 이러한 장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만약에 내가 200만 원 주고 이렇게 고가의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안 샀어요. 이 컴퓨터가 뭐 가동이 되나요? 아무 일도 못 하죠. 그죠? 따라서 하드웨어만 존재하는 이 컴퓨터는 깡통이나 다름이 없어요. 고철덩어리입니다. 자,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자, 바로 프로그램이죠. 자, 이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죠. 일단 이 컴퓨터를 가동해주게 하는 윈도우즈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사진 편집을 하겠다, 포토샵, 뭐 게임도 있을 거고 문서 작성하겠다, 워드 프로세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컴퓨터는 무한한 창작의 도구, 우리 인간이 개발한 가장 위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따라서 자, 이러한 고철덩어리와 같았던 컴퓨터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하드웨어를 뭐라고 이러한 컴퓨터 장치, 고철덩어리, 이걸 뭐라 그래요? 하드웨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에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막 입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그것을 처리해서 멋진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우리 인간이 컴퓨터로 입력하는 입력값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하드 하면은 뭐 딱딱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소프트라고 하면 부드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드웨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견고하고 단단한 거죠. 얘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수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이 부드러움은 융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수정을 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직접 그 장치를 교체하거나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융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드웨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융통성, 수정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소프트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거예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자, 소프트웨어 종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때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위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비트라고 하는 용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의 정의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여러분들 뭐 익숙히 비트는 하도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용어일 거예요. 그죠? 자, 정확히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고요. 자, 바이너리는 2를 의미하죠. 디지트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는 이진수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컴퓨터에 있어서 비트의 정확한 개념은 이진수, 또 다른 말로 두 가지의 상태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상태값. 컴퓨터는 두 가지의 상태값밖에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의 상태값들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숫자로 기호화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0이 뭔지를 아나요? 몰라요. 0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1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컴퓨터는 두 가지의 상태값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는 0이다. 하나는 1이다라고 숫자를 이용해서 기호화한 거예요. 따라서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는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진수, 비트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컴퓨터는 두 가지의 상태값을 구분하고 그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두 가지의 상태값을 가지고 컴퓨터는 다양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컴퓨터로 우리가 그림을 처리할 수도 있고 소리 또는 동영상 처리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아까 하드웨어를 공부했어요. 하드웨어를 공부했고 소프트웨어를 공부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질이잖아요. 손에 잡히면 다 하드웨어예요. 이거 다 하드웨어입니다. 이것도 다 하드웨어죠. 여기 있는 뭐 전자칠판 다 하드웨어예요. 유수라고 하는 이 유수의 몸뚱아리, 이거 하드웨어입니다. 됐죠? 손에 잡히는 유형의 물질이 하드웨어예요. 따라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은 뭐다? 하드웨어는 결국 쪼개면 뭐가 될까요? 자, 이 고기 덩어리 쪼개다 보면 뭐가 나와요? 원자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따라서 하드웨어의 가장 기본 구성 물질은 원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이야기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실 때 이러한 그림도 보이고 글자들이 보이지만 결국 이것을 쪼개면 컴퓨터는 뭐밖에 모른다? 두 가지의 상태값, 0이냐 1이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값에 대응되는 단위가 바로 뭐다? 비트라고 하는 단위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보이고 있지만 실제 컴퓨터는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실제 컴퓨터로 전달되는 거는 미리 지정된 1과 0의 코드값. 자, 이러한 코드값이 전달되면 컴퓨터는 미리 그려진 그림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자, 따라서 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어서 실제로 비트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상태값은, 일단 컴퓨터는 5V의 높은 전압의 전기와 1.5V의 낮은 전압의 전기를 구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딱 이거 구분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이 1이다 0이다라고 해서 기호로 숫자화 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 뭐 물론 요즘 컴퓨터는 이것도 전압을 또 더 떨커요.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모바일 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압을 낮추어야 전기 덜 먹고 또 열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5V, 1.5V가 아니라 더 전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5V예요. 자, 따라서 5V의 전기가 들어왔느냐, 1.5V의 낮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왔느냐, 컴퓨터는 이거밖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컴퓨터에 있어서의 실제 비트값은 5V의 전기와 1.5V의 전기가 비트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간이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로 대체해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1은 온의 상태예요.
스위치를 켜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0은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오프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트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비트의 형태를 보면 일단 5V의 전기와 1.5V의 전기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디지털이라고 하면 자, 일단 높은 전압이니까 1이죠. 낮은 전압이니까 0. 높은 전압 1, 낮은 전압 0. 따라서 이것을 5V, 1.5V, 5V, 1.5V 표현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숫자로 기호화해서 10, 10이라고 표현한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디지털. 뭐 디지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디지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자, 디지털은 디지트에 A, L이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디지트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의 그 어원은 손가락 마디예요. 우리 인간은 10개의 숫자를 이용하는 십진수를 사용하잖아요. 자, 인간이 손가락을 가지고 숫자를 셌기 때문에 십진수라고 하는 진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숫자를 셌다라고 해서 디지트라고 하는 손가락 마디라고 하는 용어가 숫자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을 했어요. 따라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두 가지의 상태값 1과 0 또는 5V와 1.5V의 두 가지의 상태값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디지털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태값으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컴퓨터는 글자가 표현되는데 저게 어떻게 그럼 디지털 1과 0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숫자 키보드에 A라고 하는 키를 딱 누릅니다. 자, 그 순간 이 키보드에서 컴퓨터와 전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무선 키보드도 있지만 자, 그러면 미리 지정된 코드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5V, 5V, 1.5, 1.5, 1.5, 1.5, 5V 신호가 전달되면 자, 키보드로부터 이런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컴퓨터는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미리 우리 인간이 그려놨어요. 이런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컴퓨터는 구분할 줄 아니까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을 구분해서 요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림을 출력해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컴퓨터는 출력만 하는 것뿐이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 눈에는 텍스트, 글자로 보이지만 실제 컴퓨터로 전달되는 값은 이 두 가지의 전기 신호값으로 전달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글자를 결국 쪼개면 높은 전압의 전기냐 낮은 전압의 전기냐 비트값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단이다. 이해되셨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컴퓨터 모니터로 사진을 봅니다. 자, 호랑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하느냐? 사진은 이 점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색상, 이 색상을 비트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는 24개의 비트 값으로 색깔 하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4비트, 4개의 비트 값을 표현한다면 1010은 이런 색깔이야 라고 우리 인간이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이러한 신호가 들어오면 미리 우리 인간이 지정해 놓은 이 색깔을 바로 이 픽셀, 이 점에다가 그냥 색깔을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모니터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진으로 보이지만 결국 컴퓨터로 전달되는 값은 뭐다? 바로 이러한 비트 값들이 전달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이러한 비트 값들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두 가지 상태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여기에다가 일령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드디스크입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자,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드디스크는 자, 이런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은 자기성 산화물을 입힌 원판이에요. 여기에 1과 0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상태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A라고 하는 글자가 자, 1000001이다. 11이죠. 자, 11인데 그냥 하죠. 자, 이러한 코드가 A라고 하는 글자에 약속된 코드 값이라면 이것을 여기에 저장을 할 때는 자, 여기에 뭐로 저장되어 있어요? N극, S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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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극.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의 성질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석의 성질을 읽어드리면 이 코드 값을 읽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CD나 DVD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나 이러한 광학 디스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1과 0을 두 가지 상태값을 저장하느냐?
얼핏 봤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CD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사되는 이러한 물질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레이저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빛을 여기에 쐈을 때는 반사가 일어나겠죠. 빛을 여기에 쐈을 때는 흡수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느냐 흡수가 되느냐 이 두 가지 상태 값으로 1과 0을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CD롬과 같은 광학 디스크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광학 디스크는 1과 0을 반사가 되느냐 또는 흡수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이 CD를 뭐라 그래요? CD에 저장을 할 때 CD 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CD 굽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긁어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이 표면, 반사물질이 입혀져 있는 표면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 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CD는 굽는다라고 했을까?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컴퓨터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자,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듣고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자, 재밌게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단위 몇 개를 배울 건데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4개의 비트를 묶어서 1니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개의 비트 값이 모이면 요걸 1니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11, 11, 11이다 그러면 2니블이 되는 거죠. 그죠? 자, 4개 묶어서 요게 1니블. 그 다음에 요게 1니블. 자, 따라서 2니블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중요한 단위는 아닙니다.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컴퓨터에 있어서 4비트를 의미하고 16진수 한 자리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뒤에서 진법에서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4개의 비트를 묶어서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구나. 별로 중요하진 않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이 단위는 중요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바이너리 텀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인데 8개의 비트 값을 묶어서 1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필 그 많은 개수 중에서 10개도 아니고 왜 8개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했겠느냐? 자,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문자 표현의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나 숫자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나 숫자를 표현할 때는 딱 8개의 비트가 딱 적합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8개의 비트 값을 묶으면 영어나 숫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비트 값이 글자 하나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나 숫자는 1바이트에 해당합니다. 물론 최근의 컴퓨터는 2개의 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16비트죠, 그죠? 요즘의 컴퓨터는 16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컴퓨터나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1개의 바이트, 8개의 비트 값으로 문자 하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단위라고 하고 1바이트는 몇 비트? 그렇죠. 8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이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묶어서 1바이트라고 한다. 바이트는 영어 한 글자, 숫자 한 글자가 1바이트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워드라고 하는 단위 너무너무 중요한 단위입니다. 중요 표시하시고. 자, 우리 앞서 공부했던 비트나 뭐 니블, 바이트 이러한 단위보다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가 워드라고 하는 단위예요. 앞으로 전자계산기 구조 공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워드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단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단순한 단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워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교재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한 번 처리합니다. 한 번 처리할 때 몇 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냐? 자, 이것을 워드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비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16개의 비트가 있어요. 이런 16개의 비트 값을 묶어서 처리를 한다. 자, 컴퓨터가 16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과거에 286 컴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286 컴퓨터가 16개의 비트를 처리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16비트 컴퓨터라 그랬죠. PC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한 번에 처리할 때 16개 비트를 처리해요. 그래서 16비트 컴퓨터라고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단위를 우리는 하프워드, 반워드라 그래서 하프워드라 그래요. 자, 하프워드는
16비트. 그러면 16비트니까 16개 비트니까 바이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바이트 몇 비트? 8비트. 16비트니까 그렇죠. 2바이트죠. 자, 따라서 하프워드는 2바이트를 단위로 글자 2개 처리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한번 처리할 때 글자 하나가 1바이트잖아요. 글자 2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프워드 시스템이다. 그래서 16비트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요. 32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한번 처리하면 32개를 처리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기준이에요. 따라서 풀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풀워드는 따라서 32비트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는 8비트. 따라서 32비트 몇 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죠. 자, 따라서 풀워드는 4바이트.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바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32비트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를 할 때 32개의 비트를 같이 처리합니다. 32개의 전기 신호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더 똘똘하게 이야기하면 풀워드를 사용하는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전해서 이게 몇 개예요? 64개입니다. 64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입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는 2배다라고 해서 더블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풀워드가 기준이에요. 이게 몇 바이트냐 이런 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워드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8바이트에 해당하니까 8바이트 64비트죠? 1바이트는 8비트니까 64비트는 8바이트. 따라서 한꺼번에 처리할 때 문자 8개를 동시에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는 64비트 컴퓨터다. 됐나요? 자, 그리고 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더블워드를 사용하는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중요한 거는 뭐 하프워드가 몇 바이트냐 이런 거는 컴퓨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워드의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워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 따라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비트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컴퓨터 성능은 더 빠르고 더 뛰어나게 높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컴퓨터의 용량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용량 단위. 여러분들 교재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KB, MB, 이건 무슨 뭐 국민은행도 아니고, 자, 이명박 각하도 아니고, 뭐 이상한 용어들이 써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지겹게 볼 용어들이에요. 자, 물론, 요 놈들은 모르셔도 좋아요. 요 놈들은 참고만 하셔도 좋은데,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읽을 때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읽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순서가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자, 첫 글자를 가지고 갈매기털. 자, 갈매기털.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굳이 나는 여기까지 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 하고 뒤졌다. 이 첫 번째 강좌부터 품격 떨어지는 용어를.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암기하시면 금방 암기되잖아요. 그죠?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됐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은 시험 문제 아직 왜?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위는 이러한 단위들이에요. 자, 우리 인간도 키로라고 하는 단위 쓰잖아요. 그죠? 1kg, 미터에서 킬로미터, 그램에서 킬로그램. 왜 그래요? 숫자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게 계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 이러한 단위를 붙여서 숫자를 줄이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만약에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킬로란 단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무게를 그램으로 환산해 보세요. 60kg, 50kg이시면 굉장히 그죠? 가볍고 날씬하신 건데 50kg 그램으로 바꿔보세요. 5만 g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너무 숫자 커지니까 이것을 이제 단위를 줄여서 뭔가 단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한 단위가 컴퓨터에서는 킬로. 우리는 킬로라고 하는 단위는 인간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컴퓨터는 워낙에 이제 수치가 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라고 하는 단위도 만들고 기가 또는 테라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갈매기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킬로는 뭐예요? 1000이죠, 1000. 1km는 1000m잖아요. 1kg은 1000g. 그럼 마찬가지예요. 1kB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1000바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1000은 10의 2승, 10의 3승이죠. 됐나요? 1000은 10의 3승이에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는 10진수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앞서 공부했듯이 비트라고 하는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킬로바이트다라고 하면 정확히는 2의 10승이에요. 대충 이야기할 때는 10의 3승. 10의 3승이니까 0 3개 붙으니까 100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1000. 근데 이진수로 바꾸면 2의 10승이에요.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2의 20승입니다. 2의 20승을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0번 해보세요. 100만이 조금 넘어요. 자, 이것은 10진수로 표현하면 10의 6승, 0이 6개 붙는 거예요. 따라서 100만이죠. 자, 근데 또 단위가 또 더 커져요. 그래서 기가라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기가는 2의 몇 승? 10승, 20승, 30승이 되겠죠. 2의 30승은 10의 9승이에요. 0이 9개가 붙습니다. 얼마일까요? 10억 그램이에요. 자, 테라바이트다라고 했을 때 테라바이트는 2의 40승. 2의 40승은 10의 12승. 자, 10, 20, 30, 40. 여기는 그렇죠. 2의 50승. 페타바이트 10의 15승. 엑사바이트는 2의 60승. 10의 18승. 이거 어떻게 외우나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꾸 듣다 보면은 계속적 자동 암기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얼마냐? 이 단위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건 2의 10승. 약 1000이라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약 1000입니다. 약 1000. 됐나요? 아하. 자, 1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글자가 1바이트라 그랬잖아요. 1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1000글자. 글자 1000개가 컴퓨터에서는 1킬로바이트라고 하는 용량이에요. 오케이? 자, 메가바이트는 10의 6승. 얼마라 그랬어요? 약 100만이 되는 겁니다. 글자 100만 자를 모으면 그게 뭐가 된다?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기가바이트는 0이 9개 붙어요. 2의 30승입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 약 10억이 넘어요. 자, 따라서 약 10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 15개를 묶어서 우리는 1기가바이트. 자, 이제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1기가바이트 메모리가 있다. 그럼 그 1기가바이트 메모리에는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숫자나 영어 몇 자, 약 10억 자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테라바이트. 자,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의 12승입니다. 얼마가 돼요? 10억에 또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 1조.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는 N극과 S극으로 약 1조 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바로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의미를 아셨죠? 그죠? 자,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 배? 1000배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1000배씩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 이해하시면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컴퓨터 용량 단위에 킬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갈매기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뭐 킬로바이트네, 메가바이트네, 기가바이트네, 테라바이트네 이러한 용어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이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기서 뭐 틀릴 게 없어요. 뭐 교재 부분 여러분들 쭉 보시면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쭉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제1강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죠? 자,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시작 단계부터 어려운 내용 공부하면 여러분들 주눅 들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우리는 어려운 내용까지 정복을 할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자, 2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한번 쭉 살펴보시고 바로 2강 넘어가세요. 자, 2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